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혁입니다. 어디선가 들었는데요. 남자분들은 동성끼리 영화 보러 가는 걸 상당히 어색해하고 꺼린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그러고 보니 저도 사적으로는 남자와 단둘이 영화 보러 간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서로 만나서 영화도 보고 다양한 일들을 같이 하는데 남자들은 왜 그런지 그저 술만 마시는 것 같네요. 그러지 말고 남자분들도 이번 주말에 친구를 만나면 함께 극장 나들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화 정보는 오늘 시네마 천국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네마 천국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죠. 지방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성준이 모처럼 상경을 했습니다. 영호 형이 전화를 꺼놨다. 올라온다고 연락할 거 그랬어. 그는 친구라곤 영호 형이라는 사람뿐인 것 같은데요. 갈 데도 없는데. 영호 형이 전화를 받지 않자 갈 곳이 막막해집니다. 얌전하고 조용하게 깨끗하게 서울을 통과할 거다. 그리고 집으로 슝슝. 그는 왜 굳이 이런 결심을 하는 걸까요? 몇 컷만 보고도 누구 영화인지 짐작하신 분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새 영화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북촌방향입니다. 북촌방향은 홍상수 감독이 지난해 발표한 하하하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된 작품입니다. 전작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항상 새로운 영화를 들고 찾아오는 성실한 홍 감독을 기다리는 일이 저를 비롯한 많은 영화 팬들에겐 즐거운 일과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벌써 12번째 장편 영화라고 합니다. 이번에 주인공이 찾아온 곳은 제목에서 나타나듯 바로 서울의 북촌인데요. 이곳에서 그는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결국 인사동 고갈비집에 혼자 자리를 잡은 성준. 혼자 드시나 봐요. 같이 드실래요? 우연히 영화를 전공한 학생들과 합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과음하게 되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곳인데요. 맨정신으로는 쉽사리 올 수 없었던 곳인가 봅니다. 그녀의 집 앞에 오는 데까지 너무 힘들게 왔다. 아직 살고 있을까? 거의 2년이 됐는데 아직 살고 있을까? 누구세요? 나야. 성준. 2년 만에 찾아왔다면서 이 무슨 객기일까요? 몸은 좀 어떻게... 성준의 옛사랑 경진. 그녀는 이미 2년 전에 그에게 한 번 버림받았습니다. 나 지금 여기 있는 거 알고 왔어요? 아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고 왔겠어. 누구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말은 매몰차인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 쫓아내지 못하고 받아주니 이 남자 점점 더 가관으로 굴기 시작하는데요. 왜 어린애처럼 울고 그래요? 이렇게 애절한데 2년 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을까요? 나 보고 울어요. 나 정말 너 말고 아무도 없어. 아무도. 정말이야. 아름답지가 않아. 그런 사랑은 너였어야 돼. 너. 그렇게 회포를 푼 다음 그는 또 경진에게 무책임한 이별을 선언하더니 그녀의 집을 나섭니다. 전화하고 오지 그랬니? 많이 기다렸어? 아니야. 드디어 유일한 친구 영호 형을 만났군요. 오랜만에. 영호 형이 영화과 교수인 여자 후배를 만나기로 했다며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합니다. 나 술 한잔 했구나. 술 냄새 나는데? 저녁을 먹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세 사람은 소설이라는 술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술집 여주인은 어찌 된 게 허구한 날 자리를 비우기 일쑤인데요. 정말이에요, 감독님.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똑똑해요. 겨우 모습을 나타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요. 왔어.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조화일까요? 그녀는 목소리부터 외모까지 모든 면에서 성준의 옛 여자 경진과 꼭 빼닮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또 대책 없이 끌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녀와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보려 밖에서 기다리는 성준. 만두 사러 가요. 그런데 또 우연히 그녀가 나타납니다. 성준은 슈퍼에 가는 그녀를 따라가며 친해질 기회를 잡아봅니다. 너무 추워요. 빨리 들어가요. 그는 왜 자신의 것인 사랑에게선 끊임없이 도망을 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사랑을 갈구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꼭 닮은 여인으로 말이죠. 처음 다짐과 달리 성주는 서울에 오자마자 여러 사람을 만나고 그리 얌전하지도 깨끗하지도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북촌에 온 지 얼마나 됐죠? 하루인가요? 아니면 며칠이 흘렀나요? 누군가는 홍상수 영화에 대해 늘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비판합니다. 닮은 여자가 등장하고 매번 여자를 유혹하다 곤란에 빠지고 남자들은 윤리적이고 번드르한 말과는 달리 비도덕적이고 치사한 행동을 일삼죠. 홍상수 영화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인데요. 이처럼 반복은 홍상수 영화의 고유한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작품에선 아예 그 반복을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한정식 집에서 밥을 먹고 술을 한 잔 더 하려고 소설이란 술집을 찾아갔다. 영호형을 만난 성주는 저녁 식사를 한 후 소설이란 술집을 찾아가는데요. 횟집을 가려고 했다가 내가 오랜만에 위스키가 먹고 싶다고 해서 소설이란 데 오게 됐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마치 처음 가는 것처럼 똑같은 술집에 또 찾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성주는 소설에만 정확히 3번을 찾아갑니다. 밥을 먹고 그렇다면 그는 몇 박을 북촌에서 보낸 걸까요? 어찌 보면 하루 동안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관점에서는 마치 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밀란 쿤데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한 번뿐인 것은 전혀 없었던 것과 같다라는 독일 속담을 통해 일회성의 가벼움에 대해 말했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주제의식을 끄집어내고 있는데요. 시간의 미로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마냥 반복되는 상황은 새로운 것도 나아진 것도 없이 지리멸렬하게 반복되는 우리 인생에 대한 성찰과 닮아 있습니다. 내가 오늘 길에서 우연히 4사람을 만났어요. 네. 한 사람은 영화 제작자, 한 사람은 감독, 한 사람은 영화 음악하는 사람, 그리고 내 제자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게 다 영화와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반복과 함께 이 영화의 또 하나 주제어는 바로 우연입니다. 영호영의 후배 보람은 우연한 만남이 주는 기이함에 대해 강조하는데요. 뭐가 이상해?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나 이유를 알고 싶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유 없이 일어난 일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이루는 건데 그중에 우리가 일부러 몇 개만 취사 선택해서 그걸 이유라고 이렇게 생각의 라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 성주는 우리의 인생을 둘러싼 모든 일에는 이유가 없고 논리도 없으며 오직 우연만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컵을 이렇게 밀어서 우연에 의해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삶. 인간은 참 초라해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지루하고 통속적인 삶이 홍상수 감독의 시선을 거치면 낯설어진다는 겁니다. 혼자 가세요? 영화를 통해 그는 일상과 극적 현실의 경계를 지워버립니다. 했겠는데요? 일상의 미역화이기도 하고 또는 일상의 끔찍한 재발견이기도 합니다. 가시죠. 그동안 홍상수 감독은 마치 코미디로 느껴질 정도로 일상의 유머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해 왔는데요. 그런데 그 유머라는 게 항상 좀 독합니다. 웃다 보면 마치 내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뜨끔해지기도 하고 자신의 치졸한 단면을 발견한 것 같아서 자괴감에 빠지게도 되죠. 사실 자괴감이라는 것이 나를 객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오키의 영화 이후 이 작품 북촌 방향까지 그의 영화가 조금씩 무거워지는 느낌인데요. 이 객관화의 고통이 단순히 비틀린 유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반성으로 회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엔 닮은 여자가 자주 나오죠. 전작 해변의 여인에서 주인공 중래는 닮은 두 여인 문숙과 선희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도 즐겨 사용했던 닮은 여자 컨셉인데요. 북촌 방향에도 옛 여자 경진과 꼭 닮은 술집 주인 예전이 등장합니다. 이번엔 아예 배우 김보경이 1인 2역을 하고 있는데요. 성주는 옛 여자는 버리고 그녀와 닮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여자를 유혹합니다. 얼핏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처럼 비슷한 것을 얻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욕망은 늘 유사 대상 근처에서 어른거리는데요.
홍상수 감독만큼 욕망이라는 모호한 대상을 잘 그려내는 감독도 드뭅니다. 전작 오수정에서 흑백은 기억의 불완전성을 조롱하는 장치로 쓰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흑백 필름을 보면서 기록이라고 여기는데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같은 시간대에 각각 다른 두 개의 기억을 중첩시키면서 기억에 대한 우리의 맹목적인 신뢰를 교란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전면적으로 흑백인데요. 이번에 흑백은 시간의 감각을 허무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흑백의 미로 속에 갇힌 인물들을 통해 단조롭게 흐르는 아무것도 아닌 일상은 서늘한 메시지를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홍상수의 남자들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 지금 서울에 와 있거든. 성주는 오랜만에 서울에 왔지만 단 한 명의 친구만을 만나고 가겠다고 다짐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지는 남자들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북촌 방향은 지금까지 쌓아온 홍상수 영화의 절정이자 새로운 전환점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추구해온 주제를 좀 더 깊이 있고 진중하게 다루고 있으니까요.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늘 그의 주변, 사생활, 일상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그의 영화가 어렵고도 쉬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영화 북촌 방향을 통해 홍상수의 영화 세계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깨도 깨지 않는 꿈, 끝나지 않는 반복의 지옥인가 하노라 라고 말이죠. 청각을 잃으면서 작품 활동에 문제가 생긴 베토벤. 성격은 날로 포악해져간다. 9번 교향곡의 조연을 위해 악보를 필사해줄 카피스트를 찾는데 I am the one he sent to work with you. You old lech. He sent you, did he? Yes. You go back, my sweet girl. 음대 우등생인 안나 홀츠를 추천받지만 여성이란 것이 달갑지만은 않다. 오늘 영화로 보는 심리학은 베토벤과 카피스트 안나 홀츠와의 음악적 교감을 담은 카핑 베토벤입니다. 음악가 중엔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음악의 아버지인 바흐, 음악의 어머니인 핸들, 그리고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 그런데 여기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닌 황제라는 칭호를 받은 음악가가 있습니다. 바로 음악의 황제 베토벤인데요. 취향에 따라 좋아하는 음악가도 제각각이겠지만 호사가들이 붙여놓은 별칭만 봐도 베토벤은 좀 특별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음악의 황제 베토벤이 그렇게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어린 시절부터 따라다녔던 열등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우울증을 앓는 어머니 사이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음악가로선 치명적인 청각장애까지 앓게 되었죠. 그렇다면 그는 이 모든 고난을 뚫고 어떻게 운명적인 위대한 작곡가가 되었을까요? God infests my mind with music. And then what does he do? He makes me deaf. 베토벤은 26살 때부터 청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Is that a loving God? 말년엔 후두를 끼고 그 떨림만으로 작곡을 해야 했죠. God whispers into some men's ears while he shouts into mine. That's why I am deaf. 하지만 그는 청각장애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듣지 못하게 된 것을 신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청력을 잃었기 때문에 신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됐다고 여기죠. 심지어 악보를 필사해주기 위해 찾아온 카피스트 안나조차 신이 자신에게 보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ome back to me. Please. Music is the language of God. We musicians are as close to God as man can be. 자신과 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열등감을 이겨내고자 했던 베토벤. 그의 좌우명 고난을 해치고 환희로는 베토벤의 내면을 잘 요약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he Beast. The Beast. Beethoven. 하지만 이웃들이 바라본 현실 속의 베토벤은 신이 아닌 독불장군, 이기주의자, 남공꾼이었습니다. For the love of Christ, you filthy bastard! What kind of a life? 실제로도 베토벤은 괴팍한 행동 때문에 1년에도 수십 번 이사를 다녔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베토벤은 신분사회에서 평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억눌려 살았다고 합니다. 불운했던 그는 타인에게 우월감을 얻고자 지나치게 무례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괴함은 청력을 잃어갈수록 더욱더 심해졌죠. 말년의 베토벤은 자기 세계에 갇혀 더욱더 절대 고독을 추구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한 줄기 빛이 스며들게 되는데요. My dear Anna, you're the angel of my soul, the only path I can trust to bear it across the tides of time. 카피스트로 고용된 안나는 영민함과 부드러움으로 베토벤에게 영감을 줍니다. It's no less than you deserve. You wrote it? Yes. It is here, sir. 하지만 자유로운 베토벤과 달리 안나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Intellectual wind breaking, isn't it? 특히 영화의 첫 장면을 장식하는 음악, 대푸가 현악 사중주에 대한 상반된 시선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죠. 대푸가가 흘러나온 가운데 안나의 시점으로 보여진 사람들은 죄다 초라하고 지저분한 몰골의 성인들입니다. I think it's ugly. Ugly? You think it's ugly? Of course it's ugly. But is it beautiful? I don't understand. She doesn't understand. It's meant to... 하지만 베토벤은 추한 것도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추한 것에 음악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선언했죠. 마침내 베토벤은 푸가 사중주를 통해 추한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승화시킵니다. You're deafer than I thought. And the hands that lifted you caress your face, mold them to the face of God, and you are at one. You're finally free. 그리고 나아가 자신도 모든 경계를 초월해 신과 하나가 되어 진정한 자유를 찾습니다. 영화에서 안나가 베토벤에게 불행하세요? 라고 묻자 베토벤은 아니, 난 혼란스럽지 않아 라고 대답합니다. 불행이란 단어조차 언급하지 못하는 베토벤의 자존심. 이것이야말로 들을 수 없는 음악가가 자신의 가혹한 운명과 맞서 싸운 최후의 무기는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그의 괴팍함과 단호함은 오히려 혼란스러운 운명에 맞서 싸우는 결연한 방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문득 궁금해집니다. 지금 이 세기에 나타난 베토벤에게 행복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그는 과연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뚱뚱하고 외로운 노처녀들이여 희망을 가져라. 2001년 따뜻한 위로와 행복한 웃음을 안겨주며 전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브리짓 존스의 일기. 영국의 여기자 헬렌 필딩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이 작품은 괴짜 노처녀의 일과 사랑을 재기발랄하게 그려내 큰 성공을 거뒀다. 오늘 명불허전에서 브리짓 존스의 매력을 분석해보자. 언제 봐도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냥 단순한 코미디 영화 같기도 하지만 참 영화사적으로도 의미가 큰 작품 아닐까 싶어요. 이 영화는 브리짓 존스라는 한 독신 여성의 사랑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기존의 선남선녀 간의 멋진 사랑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오던 할리우드 로맨틱 코미디에서 벗어나 새로운 흐름을 가져왔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제목도 브리짓 존스지만 바로 그녀 브리짓 존스가 아닐까 싶어요. 이전 로맨스 영화의 여주인공과 달리 브리짓 존스는 예쁘지도 날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여성스럽고 귀여운 성격도 아닙니다.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또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도 식욕을 주체하지 못하는 여성이죠. 가장 대중적인 장르인 로맨틱 코미디 주인공이 이런 캐릭터인 것은 영화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왠지 저도 브리짓 존스를 보면서 저나 제 친구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많은 여성들이 브리짓 존스는 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 보편적인 어떤 여성들의 공감, 동지애를 끌어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뛰어난 평범성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으로 길을 지나가면 전혀 눈길을 끌지 못할 외모지만 그것 자체가 바로 이 영화가 전하려는 평범한 노처녀 캐릭터와 잘 어울린 것이죠. 그러니까 참 힘든 선택을 했어요. 11kg이나 몸을 찌웠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그 리네 젤리거가 좀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정말 바닥까지 파고드는 좀 메소드 연기를 보여주는데도 꽤 일가견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리네 젤리거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녀는 크랭크인 몇 달 전에 런던에 가서 몰래 출판사에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몇 달간 실제로 회사에 다니면서 런던 커리어 우먼의 생활도 배우고 억양도 영국식으로 완벽하게 고쳤다고 하죠. 굉장히 친숙한 캐릭터 못지않게 이야기들도 사실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공감을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혼 여성들이 가지는 나름대로의 결혼관에 대해 흥미로운 해석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해가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느는 추세인데요. 이 영화는 결혼 늦깎이 남녀들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점에서 현대 사회적 흐름을 상당히 잘 반영하는 그런 작품이었죠. 사실 아무리 뚱뚱하고 주책맞은 바로 이 브리짓 존스지만 꽤나 능력 있고 게다가 또 윤리적으로도 올바른 것 같은 남자를 만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브리짓 존스의 연애담이라던가 그리고 남자를 만났을 때 좀 판타지라던가 좀 환상성 부분을 좀 채워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로맨스 소설의 영원한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현대적으로 잘 벤치마킹했죠. 남자 주인공 이름도 오만과 편견의 주인공 이름을 그대로 따서 마크 다하시죠. 95년작 미니 시리즈에서 다하시 역을 맡았던 컬린 퍼스를 그대로 캐스팅한 점도 재치 있고 재미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워킹 타이틀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작품은 워킹 타이틀사하고 딱 붙어 있잖아요. 네, 그 워킹 타이틀은 1984년 설립된 영국의 인디 영화사입니다. 고급스러운 상업성을 표방하면서 끊임없이 세계화를 도모한 결과 유럽에서 가장 힘있는 영화사로 성장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특히 로맨틱 코미디 하면은 이 워킹 타이틀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어떤 특징적인 면도 많아요. 네, 그 로맨틱 코미디 명가를 발돋움하게 해준 작품은 92년작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인데요. 오랜 침체기를 딛고 영국 영화의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계기를 마련한 작품입니다. 6년 만에 영국 영화가 미국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는 성과를 낳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 이후로 이게 워킹 타이틀사의 로맨틱 코미디는 이런 공식을 가진다라는 나름의 좀 매뉴얼이 생긴 것도 같아요. 예, 30대 독신 남녀들의 로맨스, 또 미국 스타와 자국 배우의 조합, 소수자들의 특징을 지닌 친구들, 영국 문화와 생활에 대한 소개 등 워킹 타이틀만의 고유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스럽거나 너무 무리한 설정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사랑의 감정을 누구나 다 느낄 수 있게 좀 평범하게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브리짓 존스의 일기도 보면 스펙터클한 장면이나 놀라운 장면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큰 갈등이나 스트레스 없이 로맨스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죠. 이러한 일상의 자연스러움이야말로 기존 할리우드 로맨틱 코미디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워킹 타이틀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이후에 생긴 반가운 변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여주인공의 나이가 상당히 높아졌고 또 캐릭터도 굉장히 다양화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흔히 골드미스라 불리는 여인들이 사회의 주된 권력층을 형성하면서 소비의 주체로 떠올랐거든요. 이 영화는 이러한 흐름에 동반하여서 선택당하는 것이 아닌 선택하는 자로서의 능동적 여성상을 뚜렷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미쳐서요. 올드미스 다이어리라던가 내 이름은 김삼순 같은 드라마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어요. 이처럼 여성 취향의 영화들을 가리키는 쉥릿 혹은 쉥플릭 같은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작품이 주는 재미는 물론이고 패션 또 문화 산업 등과 결합해서 자본주의 소비 문화를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성장한 것이죠. 그 원조격인 작품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브리짓 존스의 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리짓 존스 일기 3편이 제작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예, 주연 배우들도 대부분 참여하기로 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2편에서 실망한 관객들이 꽤 많았을 텐데요. 3편에서는 좀 더 새롭고 참신한 브리짓 존스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각설탕을 끝내고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다시 침프라는 영화 가지고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뵈는 감독 이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 말과 소녀의 교감을 다룬 각설탕의 이완경 감독. 2011년 스펙터클한 액션을 넘고 돌아왔다. 총 주행거리 138km의 최대 규모 경주 장면, 지옥 훈련을 통한 차태현의 변신과 제주도의 풍광이 어우러진 챔프. 지금부터 두 번째 말 영화로 관객들을 찾아온 이완경 감독과 소통을 시작해본다. 경마하면은 좀 빠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감독님이 특별히 말에 빠지신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신 건지, 어떤 마력이 있는 건지. 말귀신이 쓰였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말을 한번 말과 사랑에 빠져버리면 그 말 귀신이 씌인대요. 그래서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다려라. 이번에 위너스컵 먹고 짱짱하게 결혼식 올린다. 한때 우승 후보였지만 사고로 아내를 잃고 시신경을 다쳐 삼류로 전락한 기수 승호. 아이고, 내가 이걸 믿고 그냥 발발 켰던 걸 생각하면 정말. 도박꾼들에게 쫓겨 도망간 제주도에서 맞은 운명적인 재회. 그러나 우박이는 사고의 후유증으로 경주를 하지 않고, 같은 아픔을 가진 승호와 우박은 점점 마음을 여는데 모두가 불가능하다 했던 우승을 향한 무모한 도전을 시작한다. 지금이야! 절름발이 말 루나 실화를 모티브로 영화를 하셨잖아요. 각설탕이 끝나고 이제 다른 시나리오 준비를 막 하고 거의 끝날 무렵에 그 루나라는 말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됐어요. 그러다가 낙마사고가 있었던 기수 한 분이 시신경을 다쳐서 말을 못하는 이제 경우가 생겨버린 거예요. 절름발이 말 루나에 대한 부분과 시력이 잃어가는 기수에 대한 그 접목을 시켜버리면 가장 그 밑바닥에서부터 희망과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얘기로 뭔가 거듭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경마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이나 이제 경마를 하는 사람들의 좀 약간은 희화화된 모습들, 이것들을 보면서 연구를 하셨구나. 뭐 연구를 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요. 경마장을 다니다 보니까 연구가 된 것 같아요. 경마장에 그 배팅도 하고, 그 배팅에 잃어보기도 하고, 따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거기 나와 있는 그 인간 군상들에 대한 느낌은 그 제가 받아본 그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차태현 씨의 장점을 다 빼는 좀 모험을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캐스팅을 하셨는지. 차태현 씨도 나 내 역할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차태현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그 영리하고 자기 롤을 분명히 알고 있는 배우예요. 아니야. 하품했어. 바보. 조연들의 훌륭한 연기가 사실 이제 좀 웃음과 감동을 주는데 또 뒷받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캐스팅하셨고, 그 유호성 씨가 그 또다시 나와서 야, 이거 각설탕이 연장 아니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사실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진짜 그 눈에서 그 빛이 나오는, 광선이 나오는 몇 되지 않은 배우 중에 한 분이다라는 공감. 생각을 하고요. 그 박원상 씨 캐스팅 뭐 비화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되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 한 번도 근데 그 작품에서 그 붙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네, 의외네요. 예, 의외죠. 경력들이 많으시죠. 예, 그런 상황에서 유호선 선배님이 챔프에 참여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무조건 참여하겠다라고. 그래서 그 두 분이서 굉장히 앙상블을 많이 그 잡아주셨고요. 아, 그리고 안경 좀 벗어라. 네가 나구리냐 임마. 동물 연기는 조금 좀 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워낙 좀 이제 촬영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특별히 뭐 기억에 남는 사건 사고 없으셨는지. 우박이가 누워있던 말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일어서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 말이 사실은 누워있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말은 그 잘 때도 사실은 서서 자죠. 네. 근데 그날 그 물 장면을 촬영을 하고 이 녀석이 녹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혹시 그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바로 그냥 그 스태프들 바로 모이게 해서 이제 세팅을 해서 바로 촬영을 들어간 거죠. 그 장면 촬영을 18시간 정도를 했어요. 네. 정말로 힘들게. 네. 좀 재밌는 에피소드를 넣기도 했는데요. 예. 경주말들 이름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예, 그렇죠. 선두는 9번마 고화석 스캔들, 그들을 위해서 10번마 해운대, 3번마 국가대표, 6번마 우박이를 후미로 천만 관객 동원 바램을 표현하신 건가요? 그러게요. 그 제가 어떻게 쓰다 보니까 그 다 정말 잘 되고 많은 그 저 관객몰이를 했었던 영화들인데 솔직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바람이 있죠. 네. 경주 장면의 재현이라는 게 디테일하게 이제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들도 수반이 돼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촬영을 하셨는지. 기수들한테 그 POV 캠, 포브캠을 달고서 그 촬영을 해서 그 저 시야컷을 확보를 하고 또 그리고 그 직접 이제 그 말에 대한 그 호흡이나 이 느낌을 느끼고자 거의 한 2m, 3m 정도 되는 그 거리에서 그 말과 함께 같이 근접 촬영을 그냥 일반 렌즈로 촬영을 하고 근데 그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다들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수십 마리가 말이 달리는 그 근접 촬영을 어떻게 할 거냐. 무식한 게 용감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시 그거 작업을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죠. 마지막으로 챔프 기다리시는 관객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꼭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늘 하여튼 그 힘을 아껴놨다가 맨 마지막에 역전 우승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써놓은 메시지인데 늘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예. 곧 스페인에서 산세바스티안 국제영화제가 열리는데요. 김기덕 감독의 신작인 아멘이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올해 김기덕 감독은 이미 아리랑으로 폴란드 영화제, 또 뉴 호라이즌 국제영화제 등의 세계 여러 영화제에서 연이어 작품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뤘죠. 이번 스페인에서도 좋은 소식 들려오길 기다리면서 이번 주 시네마 천국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